이 대장동 사건의 키맨,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 김만배 씨의 측근들이 구속됐습니다. 이한성, 그리고 최우향 두 사람입니다. 최우향, 헬멧남으로 알려져 있죠. 전 쌍방울 부회장으로 알려져 있고, 이한성 씨는 화천대유 공동대표입니다. 자, 검찰에서는 이 김만배 씨가 최우향 씨 등을 통해서 수익을 숨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장동 수익을 숨긴 것으로 보고 있는데, 부장차장, 이 김만배 씨가 이 최우향 씨, 이한성 씨를 통해서 도대체 얼마를 어떻게 지금 숨겼던 것으로 보이는지, 그리고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서 검찰이 그 은닉해 있다는 자금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이제 김만배 씨의 그 측근 두 사람이 구속된 것은 대장동 사건 수사에 굉장히 좀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대장동 사건 인허가 과정도 지금 문제여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장동으로 인해서 막대한 수익을 받은 사람이 성남 시민 전체가 아니라 고작 한 7, 8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중에 상당 부분을 김만배 씨 일가가 수익을 가져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화동인 1호는 김만배 씨 본인 명이고요. 2호는 김만배 씨 배우자, 천화동인 3호는 김만배 씨의 누나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장동의 민간 수익자의 절반 가까이가 김만배 씨가 그걸 가져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금이 과연 정당한 그 거래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냐, 아니면 범죄로 인해서 얻어진 수익이냐, 이거에 따라서 김만배 씨가 그 돈을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못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김만배 씨 측근 두 사람이 구속이 됐다는 것은 김만배 씨가 대장동으로 벌어들인 상당한 수익 자체가 범죄 수익이다라고 지금 검찰은 보고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구속된 최우향 씨의 경우에는 천화동인 1호로부터 80억 원을 지금 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이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았고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했다라면 김만배 씨도 범죄 수익이고 그 범죄 수익 수혜자가 지금 최우향 씨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천화동인 1호에서 약 330억 원의 자금 거래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 거래를 왜 했을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금으로 인출하고 자금 세탁을 거쳐서 다른 그 기업의 어떤 자금을 받아서 천화동인 1호에 반납한 것이라면 이것은 또 다른 어떤 연관자, 관련자가 있을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장동 사건의 키맨 김만배 씨가 과연 대장동으로 벌어들인 수천억 원의 이 막대한 자금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범죄 수익이 돼서 다 뺏길 것이냐, 이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김만배 씨로서는 상당히 굉장히 좀 뭐랄까요, 선택의 순간에 이제 처해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김만배 씨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대장동 수사의 물꼬는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다, 가팔라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기로에 서 있다라고 표현해준 김만배 씨는 얼마 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지금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다른 사람 아닌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점을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람 4명이 이미 세상을 등졌고, 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이재명 대표는 아무런 언급조차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진상 실장, 김영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걸었던 교도소 담장 위에서 이제 내려올 때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조금 더 궁금한 건요, 위원님. 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한 김만배 씨가 어떤 심경의 변화를 통해서 태도가 좀 바뀔지 그 점인데요. 그거는 조금 두고 봐야 되겠죠. 우선은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건지 아니면 그냥 자해소동을 벌인 건지도 불분명하고, 지금 이제 중환자실에 있습니다만 상태에 대해서도 일부 뭐 경찰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냥 약간 찰과상 정도 입은 것 같다 하고, 또 김만배 씨 부인은 그렇지 않고 피도 많이 흘렸고 폐기능을 상실할 가능성도 있다 하고 또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가족으로서는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건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우리 홍영화가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럼 진술이나 이런 게 어떻게 변할까? 우리가 유동규 씨, 남욱 씨를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김만배 씨와 마찬가지로 좀 이재명 대표 측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증언들을 쭉 했었죠. 그거는 그때 당시에는
선거가 끝나지 않았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남아있을 때였고 그런데 이제 유동규 씨가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2번이나 이제 그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진술의 방향이 바뀌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불리한 증언들이 나오고 네. 남욱 그 변호사 역시 이제 유동규 씨와 같은 방향에서 진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 방향이라든지 지금까지 나온 진술이라든지 틈틈이 뒷받침되고 있는 어떤 그 메모라든지 녹취록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그 유동규나 남욱 씨가 얘기하는 방향으로 대체적으로 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 김만배 씨가 그럼 과연 그 방향에 맞춰서 진술할 건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면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는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본인이 뭔가 상황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검찰로부터 자유든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 측이나 또 다른 그 어떤 세력으로부터의 자유든지 자유를 찾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건 진실을 말해야 돼요. 그 약간 특정 종교 얘기를 해서 뭐하지만 거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아마 그 병원에 누워서 많은 생각을 지금 하고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생각이 정리되면은 진리에 가까운 쪽으로 진술을 하는 걸로 아마 많은 국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조금 상황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만배 씨의 입이 어떻게 열릴지 좀 궁금한데 변호사님, 저는 아까 그 발부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럼 법원이 이 범죄 수익이, 그러니까 범죄 수익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법원이 어느 정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김만배 씨가 했던 이 대장동 관련된 모든 일들이 범죄에 연루됐다 이렇게 법원에서도 보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봐도 되는 건가요? 일단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입니다.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범죄가 소명됐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다음에 구속 사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일단 구속 사유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지만 범죄 자체가 소명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영장이 발부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절차에 비춰 본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어느 정도 소명한 것, 그러니까 범죄 수익을 은닉하려고 했다는 그 혐의에 대해서 당연히 지금 당장 유죄로 확정되는 정도의 증명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약한 의미의 소명 정도는 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범죄 수익의 그 범죄라는 것이 김만배 씨가 이 대장동과 관련해서 배임의 혐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관련된 그 범죄 혐의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정한 돈들을 은닉했다 이런 혐의인 것이고 지금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2명이 구속됐다는 것만으로 지금 여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이재명 대표와 연결이 되는 고리가 나왔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그렇게 볼 수 없는 단계이거든요. 그것은 말 그대로 대장동 일당들이 대장동으로 벌어들인 그 범죄 수익을 어떻게 은닉하느냐 이 과정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더 나아가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 자금이나 뭐 이재명 대표를 향한 부정한 자금과 쓰였는지 이 연결고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밝혀진 게 없고 검찰이 수사가 더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 검찰의 수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오랫동안 되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김만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점도 있고 또 검찰이 피로감도 있고 하니 조금은 숨고르기를 하지 않을까, 속도 조절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나오던데요. 불가피하죠. 지금 병원에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증상이 어느 정도냐는 것은 좀 이견이 있긴 하지만 지금 중환자실에 있다는 거는 병원에서도 거기다가 좀 치료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중환자실에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불가피한 어떤 차질이 만들어졌다는 것인데 저는 지금 이분들이 은닉을 해가지고 지금 구속이 됐잖아요. 왜 인제서야 이분들을 구속시키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260억이라는 돈을 은닉했다 그러면 이미 이제 김만배 씨 구속될 때부터 이제 그렇게 됐을 텐데 7, 8개월 현 정부 들어서서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기 시작한 지가 벌써 이렇게 됐는데 인제 와서 하고 또 거꾸로 김만배 씨는 또 불구속 상태에 있어요. 이 상태가 어떻게 보면 구속을 누구는 시키고 누구는 불구속 상태에 있고 또 불구속 상태에 놔둠으로 해서 검찰이 결국에는 이 피의자가 극단적 선택 시도를 하고 그렇죠? 이것이 수사의 차질을 믿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검찰이 뭔가 수사를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천화동인 1호를 누구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남욱 씨하고 유동규 씨하고 또 김만배 씨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김만배 씨는 이건 다 내 거다라고 하는데 지금 검찰은 유동규, 정진상, 김용이 이 천화동인에서 700억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입장을 달리해요. 그런데 남욱과 유동규는 항상
발언을 할 때, 진술을 할 때, 아, 김만배 씨가 뭐 했다라더라. 이런 전원 형태예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게 신뢰성을 가지려면 김만배 씨가 같은 증언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분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측근들을 지금 구속시킨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저항으로 김만배 씨는 또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희 구자용 차장께 여쭤보고 네. 싶은 것도 있는데, 지금 검찰팀이 네. 수사를 하면서 굉장히 이 영장 발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100% 아닐까 싶은데, 왜냐하면 뭐 김용 씨, 정진상 씨, 거기다가 이한성, 최우양 씨까지 네. 뭐 청구하는 족족 지금 발부가 나오는 상황인데, 그럼 법원에서 발부를 괜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소명이 어느 정도 잘 됐고 그만큼 검찰이 꼼꼼히 잘 들여다보면서 하나하나씩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검찰도 물론 대한민국 검찰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치하의 검찰과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검찰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구속했던 대장동 일당 3명은 누구냐면 김만배, 남욱, 그다음에 유동규 이렇게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로 바뀐 이후에 수사팀이 새로 꾸려져서 지금 대장동 사건을 다시 수사한 지는 이제 불과 5달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이 부장검사로 부임한 이 강백신 부장검사 등이 본격적으로 수사한 것은 올해 7월부터입니다. 이 5달 동안 지금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는 수사하지 않았던 김만배 씨 주변 측근 인사들로 흘러들어간 정치 자금의 문제, 그다음에 인허가 과정에서 역할을 했던 김용, 정진상 두 사람의 어떤 역할 문제, 이런 것들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다시 지금 재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검찰과 지금의 검찰을 동일선상으로 놓게 본다는 것은 아까 앞서 얘기했던 소득주도 성장의 기준을 어떻게 놓고 보는 거냐의 이 차이만큼이나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저는 지금부터 아마 이제 김만배나 이제 유동규와 이 남욱 변호사의 경우에는 진술이 지금 바뀌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에게 좀 유리하게 진술을 했을 개연성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사실에 입각해서 진술을 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주변 인사들까지도 구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 놓인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이제 리더십이 조금은 흔들리고 있다라는 지적들 나오고 있고요.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지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이건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유무죄와 상관없는 이재명 리스크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에서 계륙으로 전락하고 있다라고. 네, 계륵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민주당 내는 복당 문제 관련해서 최근에 좀 시끌시끌했는데요. 다름 아닌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 복당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좀 승인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당내 지도부, 특히 이제 정청래 최고위원이 좀 반대를 하면서 걸림돌이 돼서 불허가 됐다라고요. 이게요, 소장님. 네.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 흔들리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얘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친문계하고는 그 뿌리 깊은 그 앙숙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아무튼 굉장히 불편한 관계예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당 대표 때 계속해서 사실은 국민의당에 있으면서 비판을 하고, 뭐 이런 같은 뿌리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다른 길을 걸었던 시기가 있었고, 그리고 또 박지원 전 원장이 굉장히 촌철살인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아프게 비판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문 일부에 대해 있어서는 이분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시간의 문제라고 봐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이 복당이 되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사실 여러 가지 그 관계들 그리고 역사성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경고 차원에서라도 뭐 여러분들이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한 어떤 비판 뭐 그런 것들을 지금 쏟아놓고 있는 것이고, 당 지도부도 한꺼번에 이거를 그냥 전격적으로 발표하기 어려울 만큼의 어떤 반발이 내부에 있다. 하지만 이것이 안 될 일은 아니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리더십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복당이 뭐 무산된 박 전 원장 뭐 이렇게 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 박 전 원장이 이 기사 나가고 난 다음에 바로 정청래 위원에게 전화를 해서 사과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궁금한데 위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왜냐하면 정청래 의원이 공개적으로 친명계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 구하기 하면서 엽서 같은 거에 사진도 그리면서 우리 다 같이 여기 동참합시다 해가지고 앞장서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아무리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강을 건넜다고 표현할까요? 박지원 전 원장이라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밀어붙이는 복당 인사인데 막았다, 공개적으로 막았다 이런 기사가 비공개 회의 기사가 나올 정도라면 뭐 리더십이 공고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힘든 거 아닐까 싶어서요. 그러니까 정청래 최고위원이 최근에 크게 깨달은 것 같아요. 자기는 그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나는 이재명 대표와 정치 공동체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하고 해시태그를 하라고 그랬는데 웬걸 딱 2명 한 거예요. 본인, 그다음에 이해식 의원. 이해식 의원은 그 지난 대선 때 김혜경 씨 그 수행실장했죠. 예. 현역 의원이 그 대통령 후보 부인의 그 수행실장 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딱 느낀 거예요. 야, 이게 이미 다 물 건너갔구나. 나 혼자 이거 세상 모르고 있었구나. 그래서 입장이 바뀐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뭐 리더십 이제 다 끝났고 그러면 다음엔 누구야? 지금 민주당의 수석 최고위원이 누구죠? 바로 정청래 의원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면 되겠구나 하는 부푼 꿈을 안고 계신 것 같은데 박지원 원장과 관련해서는 뭐 또 다른 2가지 정도의 고려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정청래 최고위원이 당내에서는 이른바 빅마우스, 제법 목소리가 큰 분인데 박지원 원장이 딱 들어와서 이제 물론 이제 수사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될지 이런 건 별개로 치고 당에 와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은 초점이 정청래에서 박지원으로 옮겨갈 수가 있죠. 그럼 정청래 의원은 그거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 하나는 정청래 의원이 지금 그 마포을 그 선거구 소속인데 그 직전 그 지구당 위원장이 그러니까 당협위원장이 손혜원 의원이었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그래도 약속한 대로 진짜 지역구를 정청래 의원한테 양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손혜원 의원하고 또 박지원 원장은 굉장히 안 좋은 사이죠. 목포에서 뭐 여러 번 그 구도심 재개발 문제를 놓고 대결도 하고 목포에 출마한다는 얘기까지 있었죠. 손혜원 의원의 영향도 약간은 뭐 있을 수 있고 그런 종합적인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만약에 이제 그 다음 주라도 이재명 대표가 이런 상황을 뒤엎고 박지원 원장을 그 복당시킨다면은 아직은 그래도 조금의 손바닥에 붓기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리더십이 남아 있는데 정청래 의원 말대로 다음 주에도 복당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뭐 레임덕을 지나가지고 이제는 뭐 영이 안 선다.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지켜봐야겠군요. 네, 이런 당내 상황과 함께 이제 이재명 대표 매주 이제 민생 투어 현장 찾아서 하고 있는데요. 이 현장에서도 다소 난처한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 영상 만나보시지요. 우리 국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질 것이라고 누구나 예상합니다. 그러면 대책을 세우고 용기를 북돋우고 길을 열어가는 것이 바로 정치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을 연호하는 그런 다소 좀 난처했을 것 같은 상황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이제 최근에 검찰 수사 관련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설명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준비했습니다. 그때부터 일상적으로 당해오던 일입니다. 최근에는 대한민국 검찰이 모두 달려들고 있는 것 같아요. 강도가 좀 달라졌을 뿐이지 본질은 변한 게 크게는 없습니다. 이때까지 해오던 일이었기 때문에 아직은 견딜만 합니다. 네, 아직은 견딜만하다라고 이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이제 방금 전에 또 보여드린 민생 투어 현장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변호사님. 근데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비명계를 중심으로는 상황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데 밖에 돌아다니면서 자기 정치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야당 대표가 민생을 외치는 것이 자기 정치라고 비판을 받는다면 그러면 도대체 이재명 대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되짚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검찰 수사는 본인의 의지로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검찰이 수사를 하면 수사를 하는 대로 끌려가서 수사를 당하는 입장인 것이지 본인의 의지로 뭐 수사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선될 때 당선의 일성이 힘 있는 야당 그리고 민생이 강한 민주당 이런 그 기치로 당선이 됐거든요. 계속해서 당선 이후에도 민생을 제대로 해보겠다라는 목소리를 내왔던 것인데 물론 그 부분이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검찰의 좀 무자비한 어떤 수사 대상이 되면서 민생 부분이 좀 흐려지는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민생을 챙기겠다. 그래서 민생의 현장에 결국 답이 있다라는 본인의 좀 원래 생각했던 대로 지금 그 장외를 돌면서 또 민생에 가까이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비명계에서 비판이 나오는 부분들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이재명 대표로서는 지금 올곧게 그냥 민생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 수사는 수사대로 뭐 진행되는 대로 당당히 받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는 크게 잡음이 나올 문제거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또 하나 인물이 있는데요. 농래 의원입니다. 뇌물수수 혐의, 6천만 원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와 있는 상태인데 김용, 정진상 씨 같이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에 대해서는 당이 앞서서 다 같이 단일 대우로 맞선 반면 농래 의원에 대해서는 뭔가 낙동강 오리알이 된 것 아니냐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아직 의원들, 개개 의원들이 고심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자웅 차장.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로 검찰의 수사가 조여지는 상황이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오게 된다면 이 농래 의원의 전철, 이 전 관계, 전에 어떤 결과가 나온지가 예고편처럼 보여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에 대한 그 체포동의안 처리 결과가 앞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만약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낸다라면 어떤 처리를 할 것이냐에 대한 예고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좀 고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앞선 주제를 잠깐만 말씀드리자면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민생 행보하신다고 전국을 다니시는데 그 반기는 국민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 민주당의 어떤 그 가장 뭐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광주에서 어느 한 분은 전화를 주셔가지고 이재명 개인의 리스크가 민주당 리스크로 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다. 그러니까 그걸 좀 분리를 하지 않으면 민주당도 7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정체성도 훼손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의 말씀을 하실 정도로 당원들조차도 상당히 이 불만의 목소리가 큰 상황입니다. 더더군다나 노웅래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사선 중진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난 대선 때 상당히 좀 중책을 맡았습니다. 민주연구원장을 지내면서 대선 전략을 뒷받침했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또 중앙대 선배로서 좌장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가져왔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지켜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원들 또는 당에 있는 의원들 이런 반응들을 보면 과연 이 부표를 던질까? 이거 좀 약간 회의적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건 만약입니다만 노웅래 의원이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찬성이 더 많아서 체포가 돼버린다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 무너지는 이런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2중 3중에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시험대에 오른 이재명 민주당 대표 리더십 진단해봤고요.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결과는 주목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